감옥에서 청춘을 보낼까 몹시 두렵다는 정유라 씨 얘기입니다. 이 정유라 씨가 지금도 이틀 연속으로 검찰의 고강도 조사를 받고 있는데요. 이 국정농단 사건의 마지막 퍼즐이 맞춰질 수 있을지 저희가 초미의 관심사입니다. 이 정유라 씨 얘기를 해보기 전에 각 인물별로 하나씩 짚어볼 얘기가 있습니다. 오른쪽에 준비한 게 있습니다. 같이 한번 보실까요? 1억 비공이 드디어 어제 입국을 했기 때문에 어디로 튈지 어느 불똥이 어디로 갈지도 한번 지켜볼 텐데 먼저 이 정유라 씨 얘기, 조사 결과 얘기를 하기 전에 이분 얘기부터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이현정 의원님. 네. 박 전 대통령 측이 오늘부터 본격적인 변론을 시작하긴 했는데 오늘 재판에서 건강 문제를 언급한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어제 사실은 이영선 전 그 행정관의 그 재판에 증인으로 구인장까지 발부됐음에도 불구하고 재판에 출석을 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그 이유가 지금 허리가 너무 아프다. 그래서 이제 출석할 수 없다라고 이제 이유를 댔어서. 그래서 검찰에서 휠체어라도 제공하겠다니까 도저히 아파서 못 나가겠다 해서 어제 결국 못 나갔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이제 일단 재판부 측에서는 워낙 증인이 많다 보니까 지금 이번 주까지는 3명을 했는데 아마 이제 6월 들어서는 이제 한 주에 4번을 재판을 할 예정이에요. 예. 근데 이 날씨도 더워지고 또 이게 왔다 갔다 하는 시간도 길어지고 지금 지난번 같은 경우에 한 12시간 이상 재판을 했거든요. 그렇죠. 이제 그렇게 계속될 경우는 굉장히 이게 힘들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그만큼 뭐냐면 실제로 박 전 대통령의 좀 모습 자체가 보면 굉장히 얼굴이 안 좋아 보이는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재판 자체가 워낙 강행군을 하다 보니까 또 이게 사실은 어떤 면에서 보면 본인들 스스로 뭐 원하는 거죠. 왜냐하면 다 증인이나 증거를 지금 인정을 하지 않으니까. 예. 전부 다 지금 재판정에 나와서 새롭게 지금 인정을 받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일단 건강 문제가 상당히 지금 이 6월 재판에 들어서면서 상당히 큰 이슈가 좀 될 것 같습니다. 예, 실제로 뭐 수요일 하루 빼고 주 4회 재판을 앞으로 연다고 하니 일정이 만만치는 않을 것 같은데 오늘 오전 박 전 대통령은 미소를 띄우면서 좀 여유 있는 모습으로 법정에 출석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어제 같은 경우에는 건강을 이유로 해서 재판에 증인으로 안 나가는데 오늘은 비교적 건강한 모습, 대신에 얼굴은 조금 더 초췌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법정에서 항상 요즘 보면은 지지하시는 분들이 법정에 방청으로 오는데 이분들 중에 초췌한 얼굴을 보고 뭐 이분들 같은 경우에 약간 흐느끼기도 했다라고 하는 것 같은데요. 어쨌든 기본적으로 하루 좀 오후하고 달리 아침 같은 경우에는 하루 쉬고 나왔기 때문에 아무래도 오전 같은 경우는 컨디션이 나름대로 괜찮을 것 같은데 어떤 사람이건 간에 이런 식으로 일주일에 3번, 4번씩 해서 6시간이란 재판을 한다라고 하면은 사실 쉽지는 않은 강행군이 아닌가 싶습니다. 근데 최 변호사님 어제 휠체어 제공 얘기 아까 이현정 의원님이 잠깐 얘기하셨지만 1시간 설득에도 박 전 대통령 증인 출석 거부했거든요. 이렇게 계속 거부하면 검찰 입장에서도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까? 현실적으로 예전 같은 경우에는 공안사범이라든가 어떻게 보면은 확신범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법원에 나오라는 것을 거부하는 케이스가 있습니다. 그럼 경우에 따라서 이렇게 영장을 제시하고 억지로 뜯어서라도 가지고 오고 법원으로 데리고 온 거는 그런 케이스도 사실은 있었습니다. 아마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도 아마 그런 걸 경험했는 분도 없지 않을 텐데 어제 같은 경우에는 검찰이 그 이유를 밝히면서 여성이고 전직 대통령인 관계로 이걸 강제력을 동원해서 그 법정에 데리고 올 수는 없었다 이렇게 밝혔는데 예. 적어도 어제는 그렇게 했습니다만 앞으로도 아마 여러 부분 어떤 다른 재판에서 증인으로 신청하는 케이스가 있을 텐데 지난 어제와 같은 일이 벌어질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강제로는 할 수는 없는 거군요. 예, 그런데 저는 박 전 대통령이 허리가 아프다는 얘기를 좀 의원 시절부터 얼핏 들었던 것 같기는 하더라고요. 네, 국회의원 시절부터 박근혜 전 대통령이 허리가 좀 안 좋다 이런 얘기가 있었고요. 뭐 대통령이 취임한 이후에도 계속 허리가 좀 좋지 않아서 이 면역 통증 주사를 맞았다. 일단 매달 한두 차례씩 이런 주사를 맞았다고 하는 간호사의 증언도 사실 나와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해외 순방을 다녀올 때마다 허리가 좀 좋지 못해서 굉장히 좀 힘들어했다 이런 얘기도 사실 있거든요. 근데 지금 그 허리 아픈 게 계속 이제 재판정에서 그 재판을 계속 반복적으로 받게 되다 보니까 그게 좀 무리가 온 것 아니냐. 이제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요. 사실 어디까지가 진실인지를 우리가 직접 물어보지 못해서 확인을 할 수는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근데 체력적으로는 분명히 부담되는 건 사실인데 이 상황을 그러면 앞으로 엄청나게 많은 재판을 계속 받아야 되는 상황인데 어디까지 견딜 수 있는가 이게 이제 문제가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도저히 체력적으로 이걸 감당할 수
상황이다. 이렇게 얘기할 가능성이 조만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좀 들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좀 재판 진행 과정에서 박 전 대통령이 어떤 태도를 보일지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하, 그러니까 말씀은 앞으로 더 이 건강 문제를 직접 언급하면서 재판을 조금 피할 수 있다. 그럴 가능성도 사실 있어 보이죠. 왜냐하면 지금 재판을 시작한 지가 한 2주밖에 안 되는 상황인데도 벌써 체력적으로 한계가 있다. 뭐 법정에 나가기 어렵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런 재판을 지금 9월 말 10월까지 지금 받아야 되는 상황일 수도 있거든요. 그럼 앞으로 남아있는 기간이 굉장히 긴데 일주일에 한 4번씩 재판을 받는 상황이 될 경우에는 앞으로 건강상 문제를 더 많이 얘기할 가능성도 있고 그래서 재판을 진행하기 어렵다는 얘기가 나올 가능성도 사실 배제하기는 어려운 상황인 것 같습니다. 만약에 재판이 순조롭게 진행이 되려면 구치소에서도 최 변호사님 이 허리통증 관련해서 박 전 대통령 치료를 좀 더 적극적으로 도와야 되는 분위기입니까? 그렇습니다. 실제로 그 구치소 안에는 이제 양호실 같은 그런 그 치료 시설은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제한적이기 때문에 보통은 이 정도 될 경우에는 원외, 그러니까 그 구치소 이외에 나가서 이제 치료를 받고 오기도 하는데요. 경우에 따라서는 이런 식으로 했을 경우에는 경우에 따라서는 말씀드렸듯이 구속 집행 정지라든가 아니면 보석 신청할 그럴 여지도 없진 않습니다. 실제로 그런 케이스도 없진 않고 지금 김기춘 전 비서실장도 그와 같은 그 패턴을 겪고 있는데 아직 그 박근혜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오늘 아까 그 말씀드렸듯이 완전히 어떤 법원의 재판 출석을 못할 정도는 아닙니다만 오랜 기간 앉아서 재판을 버텨낼 힘은 없다라는 얘기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그 어떤 박근혜 전 대통령의 건강 관리도 재판뿐만 아니고 이 구치소에도 상당 부분 신경 써야 되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현정 의원님 네. 사법부의 강제 구인 거부는 상당히 이례적인 판단인 것 같기는 한데 또 다른 속내가 있다라고 생각해볼 문제는 없을까요? 그러니까 어떤 면에 보면 좀 이해가 되는 측면도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본인 재판이 벌써 일주일에 3번, 4번씩 되잖아요. 근데 지금 다른 사람 재판에 또 증인으로 신청된 게 꽤 많단 말이죠. 그럴 경우는 거의 일주일을 그냥 법원에서 아예 살아야 됩니다. 이제 그럴 경우는 상당히 어떤 면에서 보면 자기 재판에도 지금 어떤 한계가 있는데 또 남 재판까지 가서 증인으로 출석한다는 것 자체가 보면 굉장히 신체적으로도 그렇고 정신적으로도 좀 한계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면에서 어제 아마 제가 볼 때 변호인들이 좀 조언을 했지 않나 싶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강제 구인을 하게 되면 사실 이게 굉장히 큰 문제가 되거든요. 옛날에 뭐 시국 사범들은 이제 교도관들이 바로 끌고 이제 와서 이제 그런 어떤 재판도 하기도 하고 그럴 경우 사실은 이제 재판정에 나오면 그때부터는 또 이게 증언을 하게 되면 거짓 증언을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재판정에서는 일단 재판정이 시작이 되면 그때부터는 이제 증언 거부가 된다든지 위증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예 안 나와버리는 게 오히려 더 나을 수도 있다라는 그런 판단을 하는 것 같습니다. 최 변호사님은 뭐 김기춘 전 실장과 보듯이 보석까지 염두에 둘 수 있는 포석이다 이런 말씀하셨는데 알겠습니다. 오른쪽에 준비한 거 한번 같이 보실게요. 일단 뭐 많이 얼굴도 창백해졌고 초췌한 모습도 분명히 있는 것 같아서 주 4회 재판이 건강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근데 이 부분을 좀 짚어봐야 될 건데 이종훈 박사님. 이 박 전 대통령이 내 재판에 올인하겠다. 내 재판만 보고 가겠다. 이런 전략인 것 같더라고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어저께 그 강제 구인을 거부했다라는 것은 앞으로 다른 사람 어떤 재판에도 난 증인으로 나가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 방침을 분명히 밝힌 거라든 다름이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러니까 내 한 몸 참기기도 힘든데 어떻게 남의 그 재판까지 챙기느냐. 이제 그런 논리인 거죠. 근데 실제로 뭐 조금 전에도 다 말씀하셨다시피 본인 재판 일정이 굉장히 좀 이렇게 상당히 심리적으로나 또 육체적으로 많이 압박감이 올 정도인 것은 분명해요. 예. 그래서 이제 그런 의미도 있고 또 이제 결국 이제 증인으로 나가서 말실수나 이런 그 우려도 없잖아 있기 때문에 그런 여지를 아예 좀 차단하려고 하는 그런 그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예. 지금 본인 재판에만 일단 그 총력을 기울이겠다 뭐 이런 거고요. 그런데 지금 사실은 이 병보석 가능성은 제가 보기엔 점점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 아닌가. 분위기를 약간 그런 쪽으로 몰아가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좀 없잖아 들어요. 그러니까 워낙이 사실은 처음부터 그러니까 병보석 쪽으로 좀 갈 거다. 그러니까 이 구속 기소한 직후부터 그 얘기가 벌써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제 상당히 여론이 좀 이제 여론에 이제 좀 눈길이 좀 따가웠겠죠. 그래서 좀 시기를 보다가 재판이 이렇게 진행되는 과정에서 적당한 시점에서 병보석을 신청을 해서 그렇게 해서 그냥 그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는 이런 그 변호인단의 전략이 이미 수립돼 있을 가능성은 없잖아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좀 상식선에서 생각을 하면요. 구인영장까지 들고 간 검사가 재판정에 이제 가야 합니다. 이 영장을 집행하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구속 상태에 있는 피의자가
그걸 거부를 한다? 이건 상식적으로 생각하기 좀 어렵거든요. 아마 전직 대통령이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저는 박 전 대통령이 뭐 허리가 아프거나 체력적으로 부담이 돼서 그래서 이영선 전 행정관 재판에 가지 않은 것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해요. 나름 이제 전략적인 측면으로 접근했다고 보는데요. 왜냐하면 이영선 전 행정관이 혐의라고 하는 게 박 전 대통령이 비치로 아줌마 데리고 와, 주사 아줌마 데리고 와, 뭐 누구 데리고 와 이렇게 해서 데리고 갔다가 박 전 대통령 앞에다 데려다 준 거잖아요. 쉽게 얘기하면은 그러면 박 전 대통령이 그걸 지시를 했는지 안 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선 직접 당사자인 박 전 대통령이 나가서 그런 적이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해 줘야 되는 작업이 법률적으로도 반드시 필요할 거라고 생각되거든요. 근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검사가 1시간씩이나 설득했는데 안 나갔다는 얘기는 본인의 재판과 관련해서 집중하는 그런 문제들도 있겠지만 그 격까지 해당되는 이영선 전 행정관의 재판에서 만약에 비선 의사라든가 이런 얘기가 나오면 박 전 대통령 재판에 초점이 흐려질 수 있다. 그러니까 다른 논란을 또 불러일으키거나 박 전 대통령이 앞으로 재판을 하는 데 있어서 또 다른 논란을 불러일으킬 가능성이 높다고 아마 판단했을 것으로 보이고요. 그런 격가지들을 앞으로 만들지 않겠다고 하는 의지를 표현한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저도 좀 말을 덧붙이자면 아무래도 이번 사건 자체가 얽히고 설켜있기 때문에 박근혜 전 대통령의 증언이 굉장히 많이 필요할 것 같단 말이에요. 근데 주 4회 재판이 이루어질 경우 물리적으로 그게 스케줄이 가능할까요? 사실 상당히 힘든다고 보는 게 맞을 겁니다. 월요일, 화요일, 그리고 그 수, 목, 거의 뭐 이런 식으로 하루 종일 한다라고 한다고 하면은 사실 그 다음 보통 어제도 말씀드렸지 거의 12시간 정도 이 정도로 한다고 하면은 잠자고 바로 재판 나온다고 하면은 그 다음날 재판 진행할 것에 대해서 미리 준비할 시간이 사실 없죠. 한마디로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이라는 차원에서도 재판장 입장에서도 사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려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만약에 그러한 것들이 보장되지 않고 다른데 계속 다 나가서 나중에 우리가 우리 준비를 제대로 못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한다고 하면은 한결의 어떤 정당성에도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참 각 재판부로서도 상당히 당혹스러운 수밖에 없는데요. 결국 지금 그 박근혜 전 대통령 입장에서는 우리가 서면 질의서를 보면은 서면으로 답변을 하고 그것으로 증언을 가름하자 이런 식으로 나름대로 어떤 해법을 제시를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이 다른 사건에서도 받아들여질지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의문이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러니까 뭐 이재용 부회장 이제 여러 가지 증인 출석은 거의 물리적 시간적으로 힘들다. 그렇습니다. 예.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이 박근혜 전 대통령 뭐 쇄도하는 증인 신청도 있고 일단 건강 문제 허리 통증을 언급하고 있는데 사실 이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이 재판에 내 재판 신경 쓰겠다 이 전략의 최대 걸림돌이 될 만한 사람이 바로 어제 귀국한 정유라 씨가 아닐까 싶습니다. 어제 핵심적인 목소리 한번 듣고 오겠습니다. 제가 어머니와 전 대통령님과의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는 하나도 모르는데 일단 저는 좀 억울합니다. 제가 모든 특혜를 받았다고 하는데 사실 아는 사실이 별로 없기 때문에 저도 계속 이거를 퍼즐을 맞추고 있는데도 사실 잘 연결되는 게 없을 때도 있습니다. 어제 정말 많은 분들이 저 화면을 보면서 정유라 씨가 도대체 무슨 생각을 갖고 있고 어떤 태도로 임할 것인가가 참 궁금하셨을 텐데 그래서 저희가 정유라 씨 관련해서 좀 더 들여다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분에게 한 번 더 물어봐야 할 것 같은데요. 국정농단 청문위원이었던 검사 출신 국민의당 이용주 의원 직접 만나보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이용주 의원입니다. 예, 제가 어제 한 보도를 보니까요. 국회 본회의장에서 국회의원들이 이낙연 총리 후보자 인준 투표장에서 정유라 씨 강제 송환 영상을 보고 있더라고요. 의원님들도 참 관심이 많으셨던 것 같아요. 예, 저도 인터넷 통해서, 예. 송환되는 영상과 어떤 내용으로 말을 했는지를 봤었습니다. 예. 여야를 막론하고 의원들이, 정유라가 와서 이제 무슨 이야기를 할까, 예. 또에 어떤 영향이 있을까라고 호기심 어리게 많이 봤습니다. 예. 예, 의원님 현재 지금 정유라 씨 오늘 오전부터 검찰에서 조사를 받고 있기도 한데 대부분 모른다, 뭐 혐의를 부인하는 취지로 얘기를 하나 봐요. 아무래도 검사 출신이시니까 정유라 씨의 좀 조언, 그러니까 도움을 얻으려면 어떤 식으로 조사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판단을 하시나요? 지금 이제 정유라 씨가 이제 들어온 지 이제 어제 저녁 12시 정도까지 조사를 받고 또 새로 조사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예, 현재로서는 오늘 사이에 심경의 변화가 일어나서 모든 혐의를 인정하는 그런 식으로 조사가 이루어지진 않을 것입니다. 네. 이제 본인이 관련된 부분이 있는지 등은 간단히 조사가 되고
조만간 이제 구속영장이 청구가 돼서 신병이 구속영장이 발부가 되면은 그때부터 정상적이고 정식적인 검찰 수사가 시작된다고 보셔야 될 겁니다. 예, 의원님 저 말씀 중에 죄송한데 의원님 말씀을 조금 더 잘 귀 기울여서 듣고 싶어서 조금 더 수하게 붙여주시면 안 될까요? 예. 이제 좀 잘 들립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드라마틱하게 뭔가 급변해서 정유라 씨 증언이 바뀌지는 않을 거기 때문에 좀 더 달래서 좀 검찰 조사를 임해야 된다는 말씀이신가요?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의원님 좀 잔인하게 들릴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정유라 씨를 엄마 최순실 씨와 대질을 시킨다거나 아니면 박근혜 전 대통령과 대질시킬 가능성도 있을까요? 지금 당장은 없을 것이고 대질 조사라는 것이 상대방이 거절하거나 하는 경우에는 대질이 자기 힘들 겁니다. 이 최순실 씨 그리고 박근혜 전 대통령 같은 경우는 이 사건에 있어서 공범자이기도 하지만은 별개 사건의 참고인 성격이 있어서 강제로 대질 조사 시키기는 어려운 그런 상황입니다. 강제로 대질 시키기는 어렵다. 아니 오늘 이용주 의원님께서 다른 언론과 인터뷰를 한 걸 보니까 정유라 씨의 구속영장 발부를 단언할 수는 없다 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이 뜻이 뭡니까? 예,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수사 초기에는 관련 증거를 확보하거나 다른 공범자들 간의 말을 바꾸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서 많이 하는데요. 예. 사실상 정유라 씨에 대한 혐의가 크게 세 가지 아니겠습니까? 이대 입시 학사비리 관련된 부분, 삼성 지원 관련된 부분, 그리고 해외 기회자산 도피 관련 부분인데, 예. 지금 현재 이대 입시 관련해서는 이미 충분히 많은 사람들이 조사가 됐고, 이미 또 구형까지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공모 여부에 대하여만 조사가 남아있는 것이죠. 최순실과 정유라 간에 어떤 형식으로 공모가 있었는지 이런 정도만 남아있고 추가적 조사는 크게 필요치 않은 그런 상태일 겁니다. 남은 부분들은 이제 삼성에 대한 뇌물 부분, 예. 그 부분도 결국에는 삼성과 접촉한 사람은 정유라 본인보다는 최순실이 직접 만난 것이고 정유라와 최순실 간에 어떤 공모관계가 있었는지 이런 부분만 남아있게 되는 거죠. 예. 결국에는 이제 일반적인 사람이 아니라 모녀지간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모녀지간에 있는 모든 말들, 대화 내용들을 공모라고 단정할 수는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법률적으로 공모라고 평가받을 수 있을 정도의 논의가 오갔느냐라는 부분이 핵심이 될 겁니다. 그래서 단순히 모녀 간의 대화를 넘어서는 법률적으로 공모라고 평가받을 정도의 대화, 그리고 계획 등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검찰이 보다 명확히 조사가 이루어져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구속영장 발부도 장담할 수 없다. 구속영장 청구도, 예. 그럼 하나는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부자지간인데 가족들 간에 여러 명이 공범이 있는 경우에 모두 다 구속시키게 하는 경우는 극히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조금 좀 드문 편입니다. 이번 사건은 국가적으로 큰 논란이 있었던 사건인 건 맞지만은 작년 12월 기준으로 본다 하더라도 벌써 한 6개월 정도 수사가 진행된 상태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점도 아마 판사가 많이 참작을 하게 된다. 이런 점이죠. 그렇군요. 그렇다면 지금 어쨌든 모녀가 한 구치소에 수용이 돼 있는 상태이기도 한데 저희가 최순실 씨가 심경 변화를 일으켜서 뭔가 의미 있는 발언을 내놓을 그런 걸 기대할 수 있을까요? 제가 보기로는 최순실이 박근혜 전 대통령 관계에서 본다면은 딸을 선택하고 박근혜 대통령과 관계를 절연하는 그런 상태는 좀 기대하기 어렵다. 지금 재판정에서의 태도를 본다 하더라도 최순실은 박근혜 대통령 막 쳐다보고 하는데 박 전 대통령이 외면하는 그런 상태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태도를 바꿔서 최순실 씨가 얻을 수 있는 그런 이득이 없어 보입니다. 그래서 최순실은 계속 지금과 같은 페이스로 끝까지 밀고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군요. 여러 가지 지금 돌아가는 상황이 우리가 원하는 듯한 방향으로는 이제 속 시원하게 흘러가지는 않을 수도 있다 이런 말씀이십니다. 알겠습니다. 검사 출신 국민의당 이용주 의원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얘기를 쭉 한번 들어봤는데 분위기가 이제 검찰이 만만치 않을 것 같아. 근데 뭐 이제 앞으로 저 이용주 의원의 얘기도 하나씩 짚어볼 테지만 최 변호사님 일단 나란히 남부구치소에 수감된 거를 상당히 고개를 갸웃거리는 분들이 참 많아서요. 그렇습니다. 어떻게
한 지붕에서 또 엄마와 아이 딸이 같은 그 구치소 그리고 같은 식사를 하고 있다는 것이 굉장히 아이러니할 수밖에 없는데요. 아시다시피 그 기본적으로 공범 같은 경우에는 분리수용 원칙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시다시피 원래 최순실 씨 같은 경우에는 서울구치소에 있지 않았습니까? 그랬기 때문에 이 체포영장을 그 정유라 씨에서 발급하면서 분리한다는 취지에서 남부구치소로 이제 인치 장소를 해놨는데 그 과정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서울구치소를 가면서 의외로 이게 엄마인 그 최순실 씨가 남부구치소를 오게 된 것이죠. 그래서 우연찮게 이제 그 뜻하지 않게 남부구치소에 둘 다 있는데 만약에 지금 구속영장을 청구를 해서 만약에 구속영장이 발부된다라고 한다고 하면은 그때는 정유라 씨는 남부구치소가 아닌 서울구치소로 분리해서 수감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이 이 법조계의 대체적인 견해인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저희가 이제 주목해볼 만한 인물을 같이 한번 보시죠. 정유라 씨 한번 준비한 거 보실까요? 그러니까 구속영장은 뭐 장담할 수 없다는 뭐 의견도 있고 이 부분도 좀 다시 짚어볼 텐데 저는 이 정유라 씨가 어제부터 지금까지 했던 얘기 중에 가장 눈에 띄는 말이 이겁니다. 감옥이 두렵다. 예, 이현정 의원님 저희 채널A 단독인데 덴마크에 정유라 씨가 있을 때 최순실 씨 측 변호인이 가서 만났다는 거예요. 근데 뭐 거기서 제가 청춘을 감옥에서 모두 보내게 될 것 같아서 너무 두렵습니다. 이런 취지의 말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지금 뭐 20대 초반에 지금 뭐 그 여성이 이제 혹시 이제 본인의 어떤 정말 청춘을 잘못하면 지금 이런 상황을 보면 거의 뭐 청춘을 이제 감옥에서 보내야 되는 그런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아마 본인도 아마 들어오기가 굉장히 꺼려졌을 것이고 그러면서 이제 한 140일 동안 이제 아마 덴마크에 있었던 것 같은데 어차피 지금 이제 아들을 또 키우고 있기 때문에 그런 또 어머니로서의 어떤 또 지금 그 두려움도 있을 겁니다. 특히 아들과 떨어져서 오랫동안 있어야 된다라는 그런 이제 두려움도 있을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제 그 들어와서 조사를 받고 또 구속되고 또 지금 어머니 같은 경우에 이제 최순실 같은 경우에 이대 비리로만 7년을 구형을 받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다면 지금 정유라도 업무방해의 어떤 공범이 된다라고 한다면 충분히 몇 년형을 받을 수가 있는데 이번 사건에 대한 또 여러 가지 지금 국민의 시선이나 이런 걸 봤을 때는 사실은 뭐 선처를 기대하기가 굉장히 어렵다고 보여질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정유라 입장에서 본다면 아마 이제 조금 조사를 받으면서 현실 감각이 조금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본다면 지금 이제 가서 계속 진술하는 게 뭐냐면 정말 자기는 몰랐다. 그리고 자기는 어머니가 다 시켜서 그냥 한 것이다. 이렇게 진술하고 있잖아요. 이게 왜 그러냐면 결국 이렇게 되면 판사 입장에서 본다라면 정유라가 물론 나이나 또 그다음에 어떤 처한 상황을 볼 때 뭔가 알고 공모를 했다기보다는 그냥 어머니가 다 하고 본인은 그냥 따라갔을 뿐이다. 이렇게 이제 판단할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러면 사실은 판사가 영장을 발부하기가 굉장히 아마 힘들 겁니다. 아마 그래서 이제 보면 그런 걸 좀 겨냥을 해서 본인은 아니 나는 대학 가기도 싫었다. 지금 나는 대학 아직 한 번도 가본 적도 없는데 왜 엄마가 다 했다. 그다음에 이제 모든 것들 좀 엄마한테 떠넘기는 이유가 제가 볼 때 좀 구속을 피하기 위한 것이 아닌가라고 좀 추측을 해봅니다. 지금 이제 화면 오늘 이제 검찰에 이틀 연속 출석하는 모습 잠깐 보고 계신데 이제 어제와 같은 동일한 복장을 착용하고 검찰 조사에 임하고 있습니다. 뭐 안에 스마일 티셔츠 당연히 입었을 텐데 최 변호사님, 그러니까 본인은 감옥에서 청춘을 보낼까 너무 두렵다, 몹시 두렵다라고 했지만 아까 이용주 의원 말 맞다나 이제 구속영장이 기각될 가능성도 상당히 높으니까 이것도 정유라 씨가 많이 고려를 하고 있을 거예요. 그렇습니다. 제가 봤을 때 한국으로 들어오게 된 직접적 계기는 본인 입으로서는 아이 때문이라고 했죠. 가족 없이 혼자 있는 것 때문이라고 했지만 조금 더 전략적으로 들어갔을 때는 한국에 아시다시피 지난 12월 같은 경우에는 특검에서 했기 때문에 특검은 상당히 정치적이고 그때에 들어왔을 때는 사실 구속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았다라고 보죠. 그렇지만 아까 이용주 의원님 얘기했는 대로 이미 벌써 관련되는 죄와 관련된 증거조사가 거의 다 끝나가 있습니다. 예. 거기다 더불어서 가장 핵심적인 것이 범죄에 대한 소명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정유라 씨 같은 경우에는 거의 다 모르쇠 하고 이 모든 것은 엄마가 했다고 하는데 과연 객관적으로 정유라 씨가 관여했다는 어떤 입증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상당 부분 의문이란 말이에요. 거기다가 아시다시피 지금 그 부부 내지는 아니면 가족들, 엄마, 아빠 아니면 아들, 딸 이런 관계 속에서 한 사람만 구속하지 동시에 모든 가족을 구속하지 않는 것이 나름대로의 불문율입니다. 그렇다라고 한다고 하면은 범죄에 대한 소명 부분에도 상당히
상당 부분 의문이 있을 수 있고 예. 이미 증거가 다 수집돼 있고 거기다가 엄마가 구속돼 있기 때문에 아이를 가진 엄마까지 구속을 해야 되는 구속의 필요성이 있냐 이런 부분에 있어서 나름대로 전략적 판단 끝에 한국에 들어온 것이 아닌가 나름대로의 어떤 한번 승부수를 던졌다 이렇게 보이는 것 같습니다. 예, 이종호 박사님 그런데 저는 좀 헷갈리는 부분이 뭐 치밀한 전략을 짜서 굉장히 전략적으로 귀국을 했다라는 말도 있지만 또 답변하는 내용을 정작 보면 만반의 준비가 된 게 맞나라는 생각도 좀 들어요. 외견상은 그런데요. 그러니까 알맹이를 딱 뜯어보면 굉장히 맞춤형 대응을 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실은 지금 정유라 씨가 가장 많이 직접적으로 관계가 됐을 가능성이 높은 게 학사비리 부분이잖아요. 본인이 가장 많이 인지했을 가능성도 높은 그렇단 말입니다. 그런데 어제 이제 이 최순실 씨와 이 뭐 최경희 전 총장이라든가 이런 구형 1차 구형이 나왔어요, 그죠? 예. 7년, 5년 뭐 이렇게 딱 나왔단 말입니다. 자. 학사비리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연관된 것이 어떤 형태로든 나오면 실형이 구형이 되고 실제로 실형 선고받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자, 다른 부분은 본인이 직접 관련이 안 돼 있어요. 삼성의 지원 부분이라든가 또는 뭐 이렇게 해외 자금 도피한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거의 최순실 씨가 뭐 주도적으로 했기 때문에 본인이 알 위치도 아니었고 좀 그렇다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자, 그래서 사실은 그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사실 해명을 한 겁니다.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자기는 그 학교 뭐 관심도 없고 학과명이 뭔지도 모르고 아예 모르쇠, 전면 모르쇠 부인 전략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예 뭐 본인 학교 갈 생각도 없었고 그 얘기는 뭐냐면 이거 엄마가 다 했습니다라고 그 부분에 특히 강조를 한 거나 다름없는 겁니다. 자, 그래서 말은 여러 가지 말을 하고 뭐 마치 그냥 별 생각 없는 외견상으로는 허술해 보일 수 있습니다. 허술하게 이야기하는 듯 하나 이거야말로 정말 굉장히 전략적으로 잘 준비된 발언이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예. 그러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 아마 그 사전에 그러니까 이경재 변호인 그 단이 아주 준비를 단단히 시킨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말을 해야 될지를 이미 충분히 숙지하고 사실 굉장히 의도된 발언을 좀 한 것으로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예, 최 변호사님 그런데 저는 모른다고 해서 범죄가 안 될 것 같지는 않은데 성인인 당사자가 계속 모른다고 일관한다고 주장을 한다고 해서 이 범죄의 혐의가 뭐 좀 얕아진다거나 형이 준다거나 뭐 이런 게 있는 건가요? 그랬으면 박근혜 전 대통령도 구속 안 되겠죠. 네, 결국은 어떠냐 하면 지금 그 수사를 하고 있는 부분이 되게 중요합니다. 다른 형사부가 아니고 서울중앙지검 특수일부의 이원석 부장이 직접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분 같은 경우에는 이른바 재계의 저승사자라고 할 정도로 특수사의 일각에 있는 분이고 우리 법조에서는 뭐라고 하냐면은 웃으면서 다 털린다. 이런 얘기가 있을 정도로 예. 상당히 어떤 수사기법이 뛰어나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정유라 씨가 상당히 부인을 하겠습니다만 객관적인 증거 그리고 나름대로의 어떤 수사 기법을 통해서 이 다양한 경로로 해서 아까 그 이영주 의원님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어떤 얘기를 들어주고 하는 나름대로의 고도의 수사 기법을 필요하다고 했듯이 그런 식으로 심리적으로 접근한다라고 한다고 하면은 상당 부분 다른 어떤 주장도 그 진술도 얻어낼 가능성도 사실은 없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 구속영장, 체포영장의 이제 48시간 동안 해야 돼서 아마 내일 새벽까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동안 어떤 성과를 낼 수 있을지 결국은 구속영장을 청구할 수 여부만 본다고 해도 상당 부분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그 앞으로의 경로를 짐작할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뭐 질문한 사람 겸연쩍게 너무 단언하시는 건 아닌가? 알겠습니다. 자, 오른쪽에 준비한 거 한번 같이 보실게요. 이제 첫 번째 인물 박 전 대통령, 두 번째 이 정유라 씨 얘기까지 봤다면 이분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최순실 씨 얘기인데요. 관련 목소리 이경재 변호사를 통해서 직접 한번 들어보시죠. 예. 하시고 난 다음에 상태는 어떻다고? 비교적 건강상태는 괜찮은 것입니다. 자진해서 출석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만약에 구속영장을 청구한다면은 그분에 적극 설명하고 그건 뭐 전혀 제가 태도를 바꾸거나 그런 것이 아니고 있는 그대로 사실 그대로 얘기하기 때문에 뭐 태도 여부하고는 아무 관계 없습니다.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그 불안한 부분을 해소해주고 이런 것이 이제 변호인의 역할이기 때문에. 이 말을 중요해요. 같이 한번 보시죠. 왜냐하면 앞서 두 사람은 본인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내 재판에 올인하겠다. 그리고 나는 감옥이 두렵다. 근데 최순실 씨는 딸을 용서해달라 이렇게 얘기하면서 선처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김성환 평론가님, 어떻게 저 눈물을 봐야 될까요? 근데 좀 이상하잖아요. 논리적으로 말이 안 되는 얘기죠. 왜냐면 아무 잘못도 하지 않은 딸을 왜 용서해달라고 할까요? 뭔가 논리적으로 앞뒤가 맞지 않는 얘기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요. 예. 아무래도 모정에 가까운 얘기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동안에 이제 최순실 씨가
정유라 씨를 인공수정으로 굉장히 어렵게 낳은 딸이라는 얘기도 하고 그랬었잖아요. 근데 정유라 씨에 대해서 그만큼 아주 지극정성으로 애정을 쏟았던 것도 사실이고 그게 너무 과하다가 지금 이제 국정농단 사태로까지 번지는 뭐 이런 일까지 만들어졌는데요. 최순실 씨 입장에서는 정유라 씨가 아무리 사고뭉치 딸이라 하더라도 어쨌든 딸을 보호하고자 하는 어떤 그런 마음은 어떻게 지우기가 어려울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 눈물을 보였다. 이건 이제 정리, 감정적으로 우리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측면이 있는데요. 근데 최순실 씨가 정유라는 아주 순진한 아이고 정유라를 다 세상에 망가뜨려 놨고 정유라가 앞으로 바르게 살 수 있도록 우리가 좀 도와줬으면 좋겠다. 또 국민들이 이해해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논리적으로 생각해 볼 때 말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정유라가 어떤 방식으로든 사법 처리를 받을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니까 저렇게 읍소하는 거지 그렇지 않으면 읍소하지 할 이유가 전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성적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 때는 저 눈물이 그렇게 국민들한테 호소력 있는 눈물, 재판정에 호소력 있는 눈물로 보이지는 않는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아니 그러니까 최순실 씨가 이거 다 내가 한 거 맞습니다. 우리 딸 아무 관계 없어요. 라고 이야기하면 이건 설득력이 좀 있죠. 그런데 본인 죄도 하나도 인정을 안 하지 않습니까? 자기도 하나도 잘못한 게 없대요. 자, 그런데 딸을 용서해달래요. 딸 무엇을 용서해달라는 얘기죠? 본인의 논리대로라면 자기도 잘못한 게 하나도 없고 당연히 딸도 잘못한 게 없는데 이런 식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후한무치로 보일 수밖에 없다. 국민들이 보기에는. 그러니까 최순실 씨가 정말 딸을 구하고 싶으면 그러니까 딸도 지금 엄마가 다 했다고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본인이 한 일에 대해서 유죄 인정할 부분은 인정을 하고 그런 것이 우선돼야 한다. 그게 인간적으로도 맞는 저는 도리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까 전화 연결했던 이영주 의원의 말대로라면 최순실 씨가 갑자기 정유라 씨를 위해서 진술을 번복하고 이러진 않을 것이다 이런 예상도 했었는데 일단 알겠습니다. 정유라 씨 조사를 받고 있는 검찰 소식 얘기도 같이 해봤습니다.